네. 네. 그래서 건물의 이런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건물, 재생에너지 공급,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놓고 도시는 에너지 제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건물 같은 경우는 제로 에너지 건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제로 에너지 건물은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새로 지을 때 제로 에너지 건물로 신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을 제로 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 해야 되죠. 가난해도 쾌적한 주택에 살아야 되고 더워서 추워서 아프거나 죽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폭염과 한파, 장마, 폭우가 왔을 때 이런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안전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건물 자체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건물이 보온병처럼 아주 단단하게 단열이 됐을 때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가 집 안으로 침투하거나 집 안에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열을 최대한 가두는 거죠. 대신에 공기 순환이나 환기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열을 놔두고 신선하게 공기만 환기하는 열회수 환기 장치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밖에서 벽을 통해서나 창문을 통해서 여름철 뜨거운 열기가 집안에 못 들어오게, 겨울철 차가운 공기가 집안에 못 들어오게 그것들을 막는 최대한의 단열재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틈새를 꼭꼭 막고요. 열을 공급할 때에도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히트 펌프를 달거나 이런 방식의 그리고 온수는 절수를 하거나 이런 방식의 요소를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고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온수, 조명, 환기, 그다음에 전기와 같은 이런 에너지원들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게 제로에너지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주택용으로는 건물로는 좀 더 그전에도 만들어졌지만 주택으로는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이 2017년에 완공이 돼서 2018년부터 주민들 120여 세대가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단지로도 제로에너지 주택 타운하우스가 건립이 돼서 열심히 입주자를 곧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2020년부터 작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3,000평방미터 이상의 큰 규모의 건물들은 공공부문부터 제로에너지 건물로 의무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2030년까지 모든 500평방미터 이상의 민간 공공 부분의 모든 건물들이 제로에너지 건물로 신축이 되어야만 건축 허가가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건은 제로에너지 건물의 기준이 재생에너지 20%만 받으면 제로에너지 5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로에너지가 하나가 종류가 아니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어 있어서 1등급을 받게끔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인센티브를 주고 감시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주 최저 한도를 맞춰놔서 건물을 짓는 대로 계속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로에너지 건축을 넘어서 도시 자체를 다 아예 구조를 제로에너지 도시로 설계해야 되는 도시계획상에서 반영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개념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 없는 사람이 편리한 도시여야 되죠. 유모차도 휠체어도 자가용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게 불편하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전기만 재생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벌써 유럽은 가정용 보일러를 신축 건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할 때 실제로 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공급해서 난방을 하고 온수를 공급해야만 탄소 중립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거고 재생에너지 열이 아닌 가스 보일러라든지 다른 방식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보일러는 이미 이제 수명이 꽤 길기 때문에 건물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2030년부터 아예 달지 말아야 실제로 난방용 연료 전환이 쉽거든요. 그런 것까지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다 도시가스 배관이 도시는 연결되어 있고
지역도 다 석유라든지 아니면 연탄이라든지 이런 식의 에너지원을 쓰고 있잖아요.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해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일러를 바꿀 것인지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뿐만이 아니라 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보면 전체의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열과 온수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가 전체 5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은 난방이 56%나 되고요. 공동주택도 30%의 그 에너지를 난방이 쓰죠. 거기에 급탕이 15%를 쓰니까 45% 정도가 실제로 난방과 열에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할 때 전기만 아리백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한 30% 정도만 전기이고 나머지 한 70%는 열을 직접 쓰거나 석유를 직접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이제 난방까지 포함해서 아리백을 감안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구당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보시면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제 에너지 소비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그 집 가구의 전체 난방과 전기 사용량을 합친 것만큼 에너지를 씁니다.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승용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보통 다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도시적 차원으로 일어나게끔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리백,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전환 아리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 쓴다고 할 땐 어떤 것부터 아껴 써야 되냐라고 하면요.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는 실제 전기를 많이 쓰는 거. 이것은 전기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전기밥솥이 1등이고 두 번째가 냉장고입니다. 세 번째 에어컨이죠. 냉방은 7.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밥솥에 보온을 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많이 쓰는지를 알고 오래 쓰는 것, 많이 열내는 것 이런 것들부터 차츰차츰 확인해 보시면서 실천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한 20%, 30%까지는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천 습관을 바꾸면서는요. 가전제품 개수를 줄이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가전제품 안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전력을 잡아야 되고 뜨거운 거 오래 쓰는 것부터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되죠. 지난달보다 적게 쓰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도의 변화가 크고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별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달보다 적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요령껏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기들이 요즘 나와요. 스마트 IoT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요령 있게 활용하시면 좀 더 예전보다는 에너지 절약이 좀 편리해졌습니다. 이거 스마트 플러그인데요. 요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만 원대, 3만 원대면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많이 쓰는 걱정되는 에너지 제품에다가 가전제품에다가 달아두시고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하고요.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하는 거 예약도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에너지 소비량 얼마 쓰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 집에 에어컨에 달려있는 표시를 본 건데요. 제 핸드폰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얼마 썼는지를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한 달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으로 이제 껐다 켰다도 물론 가능하고 예약도 가능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계량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는 그 집에 분전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면 분전반 위치가 좀 작으면 외장형으로도 달 수 있거든요. 이 스마트홈 기기도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몇만 원 안 해요. 비싸지 않습니다. 이걸 달면 우리 집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누진이 언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진 되는 거 전기요금 나올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지 말고 미리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죠. 매일매일.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여기 다소비 제품 우리 집의 에너지 다소비 제품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검색해줘요.
실제로 전기, 뭐 냉장고 이런 거 검색해갖고 자기가 그 전력 소비 패턴을 보고 계약해서 관리하게끔 보고서를 주더라고요. 이 핸드폰으로. 그렇게 편리한 기능이 많으니까 다양한 용도의 스마트 계량기 검색하셔서 달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달아봤는데 직접 다실 수 있습니다. 꼭 기사 안 불러도 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두꺼비집 내리고 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습관, 그리고 우리가 늘 다 아는 거죠. 에너지. 둥근 조합원이시라면 누구나 다 하실 것 같은데 비대, 온수기, 온열 기능 꺼놓고 정수기, 냉온수 기능 사용 안 하고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 안 하고 쓸 수 있을 만큼 자기 집에 달 수 있을 만큼의 태양광 달고 하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제품 사용하시는 거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는 이 그림 중에 판매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 한 가지 있어요. 사진상에 뭘까요? 시중에서 판매 금지된 거? 네, 백열등은 우리나라 법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의해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용하는 200와트 이상의 되게 큰 규모의 백열 전구는 판매가 되지만 보통 일상에 사용하는 60촉이라고 하는 60와트, 100와트짜리 전구는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는데요. 앞으로는 형광등도 3년 안에 생산과 판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LED만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점점 높여가고 국가적으로 가전제품에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5등급을 받게 되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는 방식으로 제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효율 등급도 점점 기준을 높여가고 있고요. 아마 건물도 지금은 현재도 건물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 3 플러스 등급부터 7등급까지 10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7등급 건물은 아예 지금은 이제 등급도 신축할 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5등급, 6등급짜리 건물 못 짓거든요.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2등급 이상 설계를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기존 건물 7등급, 6등급짜리 거래도 금지하는 것을 유럽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에너지 저효율 건물도 임대인도 못 들여오게 하고 아예 판매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그게 다 제도로, 규제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연히 전기요금 보면 아시겠고 아파트 보신다면 같은 평형에 같은 사람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게 고지서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셔도 회원가입 없이 내용을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동일한 에코마일리지, 서울에 있는 에코마일리지 회원들과 평균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지 안 많이 쓰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린투게더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는 가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집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 이게 건데요. 주소와 도모수를 넣으면 각각의 개인 가구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다 확인되고 근처에 있는 다른 집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랑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랑 비교한 건데요. 이 전년에 이제 이사간 이건 가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집 게 아니고 그 사람 게 아니고 그 집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사가 있었다면 이사하기 전 주인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로 네. 그래서 쭉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되겠죠. 전년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 그러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전년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늘렸다. 그러면 저렇게 우는 얼굴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저기 엄청 저게 전주인집, 전집 이랑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쓰던 사람이랑 비교해서 저렇게 파란색이 많아요. 전기요금 계산을 확인해 보셔서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는 누진, 가정용, 주택용 같은 경우는 누진 요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료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유의하셔서 401 쓰시는 분이랑 399를 쓰시는 분은 5,000원 넘게 기본요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 소비량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100kW 단위여서 300하고 400하고 차이가 되게 컸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3단계로 몇 년 전에 바뀌면서 이제 400이 기준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근데 4인 가구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4인 가구 평균의 전기 사용량은 300kWh가 채 안 됩니다. 280kWh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 구간을 넘는 분은 엄청 다소비한 분이다. 엄청 평균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1, 2인 가구, 한 3인 가구까지는 거의 200kWh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인 가구인데 200kWh보다 약간 넘는다 그러면 평균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인 가구인데 200kWh를 넘는다 그러면 내가 엄청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좀 줄이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전기요금 안에는 기후환경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한 거, 둥근도 햇빛발전협동조합 하시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판매하시잖아요. 발전 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기요금 안에 이제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감축하다거나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을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는 것을 거래하는 비용, 즉 배출권을 판매하는 비용, 구매하는 비용들이 전기요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후환경요금이 합계해서 이때 도입 당시에 5.3원이라서 되게 작아서 1kWh씩 평균 금액이 120원인데 120원에 5원 붙은 거니까 엄청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120원의 전기요금에 이런 기후환경요금이 200원 붙어서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기후환경요금을 내고 그걸로 그 재원으로 해서 국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송전탑도 새로 세우고 배전망도 새로 세우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 에너지 수요 소비를 감축할 수 있는 다른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후환경요금이 아주 크게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늘어나야만 실제로 탄소중립 국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가 필요하죠. 독일이 그렇게 많은 기후환경 요금을 내면서 이런 회사들이 등장했죠. 여기는 이제 독일의 전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0이고요. 여기 보면은 원자력 폐기물도 0입니다. 방사능 폐기물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CO2 에미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량, 킬로와트시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이고요. 두 번째 칸 DW21 녹색전기가 0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 있는 그 0.0000g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원자력 폐기물입니다. 방사능 폐기물. 다른 데는 0.0005g, 0.0002g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재생에너지 100% 전기를 구매해서 00으로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의 제도를 지금 국가가 열심히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재생에너지 100%로 기업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 한국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기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을 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증을 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이제 홍보에 활용한다거나 아리백 클럽, 국제적인 아리백 클럽에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원청업체, 부품회사라고 하면 원청업체, 물건을 납품받을 회사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쓸 전기 자기가 직접 발전소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리백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두 번째는 이 녹색 프리미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전기를 판매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전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추가로 내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쓴 걸로 인증해 줄게
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2번 이 공고가 나왔어요. 1월 달하고 7월 달 2번의 공고가 나왔는데요. 재생에너지 전기를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기금을 네가 내라. 이런 의미 정도입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더니.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 1kW시당 10원입니다. 여기 조합원 중에 혹시 햇빛발전 조합원으로 배당을 받으시거나 임원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생에너지 전기를 판매할 때 재생에너지 인증서 얼마에 판매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보통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판매할 때 전기 사용량 말고 실제 전기 사용량이 아닌 재생에너지 전기의 인증서는 60원에서 70원, 비쌀 때는 100원. 그리고 현물시장이라고 하는 정말 싸다고 할 때에도 40원, 50원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인증서를. 그런데 한국전력은 기업들에게 10원에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전체 낙찰률이 10%도 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그 기업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라도 구매했는지, 재생에너지 100% 기업인지를 요구하는 소비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REC를 이제 발전 사업자, 일반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에게 판매했던 걸 소비자, 맥주회사, 뭐 아니면은 그 건설회사,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들도 그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곳이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늘어났죠.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이 인증서 말고 전기도 판매할 수 있게 계약을 한국전력이 중간에 중개를 서주는 게 제3자 PPA입니다. 아마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아마 채택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의 지금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있는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분 참여인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을 받는 것인데요. 이게 요즘에 지역사회에서 시골로 내려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할 때 이게 약간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사건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분 참여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손쉬운 수단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주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립하려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지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분 투자를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이상 해야지만 그 전기를 오히려 내가 구매해주겠다. 그래서 전기 구매를 대가로 지분 투자하는 그래서 자기의 지분을 최대한 더 많이 투자하고 대신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좀 더 적게 하고 그 이득은 그 지분 참여에 따르는 추가 인증되는 약간 인센티브는 가져가려는 이런 제도들이 좀 성행하고 있어서 이것도 지역사회에서 문제제기를 좀 하는 걸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형태로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이 현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소비를 하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래도 이런 한계가 많은 제도여도 제발 많이 좀 쓰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욕하는 거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이 진행하는 이 아리백 시민 캠페인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만들고 있는 기업의 아리백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는 아리백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전국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이 4개의 민간단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우리 아리백 시민클럽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도 재생에너지 100%로 살아가는 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업 정부에도 요구하고 이걸 하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좀 재생에너지 문화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아리백 시민클럽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가정용, 전기 중에서는 산업용이 60% 이상 차지하고 상업용이 한 30%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는 1인당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따져봤더니 한 사람당 113kWh의 전기를 쓰더라고요. 가구당이 아니고 한 사람당입니다. 태양광으로 따지면 1인당 1kW 용량을 가지면 1년 동안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온실가스 난방으로 쓰는 난방으로 쓰는 가스와 석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했더니 태양광 1kW 용량이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했더니 태양광 3kW로 상쇄할 수 있었어요.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저 옆에 그래프로 나눴으니까 약간 호기심이 좀 동하시는 분은 이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 혹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 그랬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아마 그걸 홍보할 때 홍보 효과의 데이터를 얻기에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의 결과로 아리백 시민클럽의 등급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가입 신청을 하면 화이트가 됩니다. 약속한 것은. 그리고 초록색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전기와 그다음에 난방 이 두 가지를 재생에너지로 다 상쇄를 하면 초록색 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쓰는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다 상쇄한다 그러면 파란색 등급이 됩니다. 나는 자동차가 없는데 초록색 등급이 파란색 등급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나눴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등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실제로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 기준을 좀 변경하시는 것도 전체 사무국이랑 상의하셔서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사정을 보고 나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니까 100kW만 해도 1kW만 해도 파란색이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표준 사용량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클럽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옥상이 없는데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그리고 나는 도시에 사는데 이거 어떻게 5kg나 설치해?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 가전제품 자동차와 연료를 따지면은 4 곱하기 2가 되니까 8kg가 되잖아요. 자동차도 있다. 그럼 3kg 합하면 11kg가 됩니다. 11kW 용량이 돼요. 한 사람이라면 2kW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요. 그러면 11kg 어디다 설치해? 라고 했을 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직접 어디 멀리 있는데 아니면 공장, 아파트 옥상, 이런 학교 옥상 이런데 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설치 보조금을 받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죠. 처음에 시공할 때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녹색에너지과에서. 그리고 빌려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다가 문의하면 됩니다. 설치비를 신청받을 때에는 전체 목돈을 좀 내게 되는데요. 약간 할부금을 낼 수도 있지만 전체 비용의 50% 정도를 보조금을 줍니다. 전체 비용의 50% 정도 중에서 실제로 전체 요즘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시공비거든요. 그중에 한 250만 원 정도를 보조금을 주고 250만 원이 자부담인데 거기에 이제 지자체마다 한 100만 원, 150만 원씩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자부담 한 150만 원 정도의 3kW 용량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때는 1kg, 2kg, 3kg부터 6kg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용량만큼 설치하시면 되고요. 빌려 쓴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 쓰는 개념으로는 정수기 빌려 쓰는 거, 비대 빌려 쓰는 거 요즘에는 많이들 개념을 아실 텐데 한번 빌려서 월 비용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태양광이 생산하는 전기를 자기가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 안 내겠죠. 전기요금은 기본료하고 부가세 정도만 내게 됩니다. 기후환경 요금하고.
그리고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대여료보다 내가 쓰는 전기요금이 비쌌다면 이익이 되겠죠. 요즘에 대여료, 올해 대여료 얼마냐? 단독주택이 3kW를 태양광을 대여하면 한 달에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만 내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양은 다 내가 가지고 이 대여료를 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빌려야 되고요. 7년 이하로 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건 전월세 세입자가 좀 빌리려면 집주인이랑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쓰고 싶으시면 이제 본인 소유가 되면서 관리비를 내시면 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떼가라고 그러고 싶으시면 회사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공짜로 떼어갑니다. 네, 무상으로 철거하니까 걱정 마시고 빌려 쓰시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거면 1kW당 11,500원에 빌려줍니다. 요즘에는 카드 할인 이런 거, 요새는 뭐래더라? 그 안마기 이런 것도 카드 할인 해가지고 더 싸게 대여료를 내거나 장기 할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렌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태양광도 심지어 카드 할인으로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할인하면 뭐 10,000원까지 뭐 깎아주고 막 이런 되게 다양한 가전제품처럼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태양광이 마치 어떤 특별한 정책 사업인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기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뭐 어려운 기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마음의 벽을 굉장히 세우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안마의잖아. 그냥 단순히 얘는 햇빛을 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 뿐이지 안마의잖아. 냉장고나 아니면은 정수기나 이런 거랑 비슷한 그냥 가전제품이다. 업자가 와서 다 설치해주고요. 카드로 할부할 수 있고요. 카드로 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카드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전제품처럼 좀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마음이 가볍고 참여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사례는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생네 집이거든요. 네, 저희 집안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에 설치를 했을 때 아이들 많아가지고 처음에 소비량 많았다가 나중에 실제 상계하는 거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다 0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은 이렇게 상계 요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저렇게 가지고 온 거, 그 다음에 전기 내보낸 거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달 2월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얘 동생네 집 같은 경우에는 21kW 내가 생산한 전기에서 소비를 다 하고 났는데도 생산량이 남아서 다음 달로 2월 한 게 21kW였죠. 그리고 그게 전월분으로 계속 쌓인 게 지금 385가 쌓여 있는 거고 이번 달에 21이 남아서 406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걸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여름철 에어컨 썼을 때 그리고 겨울철에 전기난방, 보조난방 해야 될 때 얘 상계된 걸 처리해서 씁니다. 봄, 가을에 남고 여름, 겨울에 약간 모자라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전기 남으면은 이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전기장판 막 잔뜩 사고 막 가전제품 더 들여놓고 남으면 손해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쌓아두면요. 지금 정부가 손보고 있는 건 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상계 처리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제대로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포인트 쌓아두신다고 생각하시고 소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아니 그러면 생산량이 이것밖에 안 됐나? 237밖에 안 됐어? 3kW면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잉여량과 자체 소비량과 수전량의 차이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계량기에 보이는 게 다 태양광 생산량은 아니다. 내가 쓴 거 빼고 한전으로 보낸 것만 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 원스톱 사업 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창업 지원을 여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해줍니다. 한국전력이랑 손잡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영상 강의도 있고요. 실제로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융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계약 방식은 어떤지 엄청 자세하게 소개를 잘해줍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막 업자들한테 막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국전력으로부터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강의했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왜 노후 대비로 퇴직하면 퇴직금 모아가지고 치킨집 차리잖아요. 커피숍 차리고 치킨집 커피숍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되시는 게 비슷한 금액을 투자를 하시면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창업 아이템으로 태양광 발전 강추하고 싶습니다. 치킨집 커피숍 고려하셨던 분이라면 바로 접으시고요. 치킨집 커피숍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량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에서 그렇게 전망 좋지 않습니다. 훨씬 전망 좋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창업을 권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창업하거나 자가 생산 못한다고 하면 협동조합 투자하시면 됩니다. 둥근 햇빛 발전 당연히 투자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증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이 실제로 그 나라의 에너지 전환에 뒷배경이 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나라 전체가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가장 큰 그런 지역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협동조합이 주민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도시의 에너지 전환,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주축의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도 에너지 전환이나 협동조합을 홀대하면서 재생에너지 홀대하면서 당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이 이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 우리나라가 2040년이 되면 이런 식의 분산형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지 에너지 전환의 힘이 될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둥근 조합원들의 생각과 활동의 영향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극심한 전국의 갈등의 소요로 전국에 현수막이 붙고 난리가 나는 매달 온 동네가 다 집회 도가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다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의 기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두 개의 길 중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제 질문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